12월 말 폴란드 국방시장에서 하나의 소식이 조용히 그러나 매우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또 하나의 무기 수출 계약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한국 방산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알리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가 폴란드에서 더 이상 시험용 무기나 보조 전력이 아니라 전력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체결된 천무 3차 이행 계약의 규모는 약 5조 5천억 원입니다. 이 숫자 하나만 놓고 봐도 이미 충격적인데 더 중요한 건 이 계약이 단일 계약 기준으로 천무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라는 점입니다. 흐름을 차분히 정리해보면 의미는 더 분명해집니다. 2022년 1차 계약이 약 5조 원 수준, 2024년 2차 계약이 약 2조 원대, 그리고 이번 3차 계약이 5조 5천억 원. 세 차례 계약을 모두 합치면 총액은 13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 정도면 더 이상 시범 도입이나 옵션 계약이라는 표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 천무는 이제 한번 써보고 평가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전력구조 자체를 구성하는 핵심 체계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즉, 폴란드 육군의 장거리 화력 운용 개념이 한국산 무기를 기준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동유럽이라는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러시아와의 군사적 긴장 구조를 고려하면 이 선택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천무가 왜 여기까지 평가를 받느냐를 이해하려면 단순히 로켓 몇 발을 쏘는 무기라는 기존 인식부터 버려야 합니다. 천무는 발사 차량 한 대로 1분 이내에 최대 12발의 로켓을 연속 발사할 수 있습니다. 사거리 또한 단일 옵션이 아닙니다. 약 80km급 정밀 유도탄부터 최대 290km급 장거리 탄종까지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말은 곧 전술 상황에 따라 동일한 발사 체계로 서로 다른 작전 개념을 구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천무의 진짜 강점은 발사 이후에 나타납니다. 발사 후 즉시 이동하는 이른바 사격 후 이탈 개념이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재장전 속도가 빠르고 탄종 교체도 신속합니다. 적이 반격을 시도할 시간적 여유 자체를 주지 않는 구조입니다. 현대 지상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생존성인데 천무는 이 부분을 전제로 설계된 무기 체계입니다.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은 천무를 단순 화력 지원 수단이 아니라 전장을 통제하는 무기로 평가합니다. 대량 화력 투사 능력, 정밀도, 기동성, 생존성을 동시에 갖춘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폴란드가 이 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한다는 것은 동부전선에서의 장거리 정밀 타격 구조를 한국산 체계로 구축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이 선택은 군사적 의미를 넘어 전략적 메시지를 동반합니다. 이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시선이 옮겨지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또 다른 핵심 방산 자산, KF-21 전투기입니다. 최근 공개된 KF-21 시험 비행 장면과 개발 상황은 단순한 진척 보고 수준을 넘어섭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랜딩 기어를 내린 상태에서 진행된 비행시험입니다. 이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조종사와 기체에 가해지는 하중을 하나하나 검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시험 방식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KF-21 개발이 아직 실험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실전기 수준을 염두에 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개발 완성도가 이미 80%를 넘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날아보는 수준을 넘어 실제 작전 환경을 가정한 검증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변화는 스텔스 설계입니다. KF-21의 스텔스 성능은 더 이상 연구실이나 별도의 시험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기체 구조 자체에 자연스럽게 흡수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외부에 부착해 시험하는 방식이 아니라 동체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된 구조라는 점은 향후 확장성을 크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군사 전문가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는 포인트가 바로 랜딩 기어 구조입니다. 기존 전투기들과 비교했을 때 KF-21의 랜딩 기어는 접히는 각도, 허중 분산 구조, 전체적인 강성이 눈에 띄게 강화된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보강인지 아니면 더 큰 운용 개념을 염두에 둔 설계인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까지 설계 여유를 크게 잡았느냐는 질문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 기체가 단순한 현세대 전투기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지금 사천에서 진행 중인 시험 환경을 보면 이 흐름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시제기들은 반복적인 비행 시험을 소화하고 있고 극한 환경 테스트까지 통과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전 배치용 기체 조립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발이 느려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속도가 붙은 상태입니다. 동시에 블록 E와 이후
단계를 대비한 스텔스 성능 시험과 엔진 성능 검증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을 하나로 묶어보면 분명한 그림이 드러납니다. 천문을 통해 지상 전력에서 신뢰를 확보한 한국 방사는 이제 공중 전력의 핵심 축인 KF-21을 통해 또 다른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KF-21을 이어가기 전에 랜딩 기어라는 구조물이 전투기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랜딩 기어를 그저 바퀴 정도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전투기에서 랜딩 기어는 단순한 착륙 장치가 아니라 기체 생존성과 직결되는 핵심 구조물입니다. 항공기가 지상에서 움직이고 이륙하고 그리고 가장 위험한 순간인 착륙을 버텨내는 모든 하중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구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착륙 순간을 떠올려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수십 톤에 달하는 전투기가 고속으로 활주로에 접근하면서 순간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이 충격은 그대로 기체 전체에 전달되며 이를 흡수하지 못하면 기체 손상은 물론 조종사 생명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랜딩 기어는 단순히 튼튼하면 되는 부품이 아니라 충격을 흡수하고 분산시키는 정교한 시스템으로 설계됩니다. 실제로 전투기 사고 사례를 보면 조종 실수보다 더 위험한 상황 중 하나가 랜딩 기어 고장입니다. 조류 충돌이나 활주로 이물질로 인해 기어가 손상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대부분의 군용 항공기는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동 전개가 실패하면 수동 전개로 넘어가고 그마저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후의 선택지로 동체 착륙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는 기체 손상을 감수하고서라도 조종사 생존을 우선하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최근 공개된 KF-21의 랜딩 기어 구조가 왜 주목을 받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공군 전투기 기준으로 봤을 때 KF-21의 랜딩 기어는 명백히 한 단계 이상 강화된 설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접힘 구조, 지지 방식, 하중 분산 설계 모두에서 여유가 크게 잡혀있는 모습입니다. 단순히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었다는 수준이 아니라 특정 극한 조건을 전제로 설계된 흔적이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함재기입니다. 함재기는 지상기지에서 운용되는 전투기와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가혹한 환경을 전제로 설계됩니다. 항공모함의 짧은 활주로, 어레스팅 와이어를 이용한 강제 착함, 그리고 착함 순간 기체에 전달되는 충격은 지상 착륙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흔히 지상 착륙이 충격이라면 함재기 착함은 충돌에 가깝다고 표현될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함재기용 랜딩 기어는 처음부터 과도하다고 느껴질 만큼 튼튼하게 설계됩니다. 착함 순간 노즈 랜딩 기어와 메인 랜딩 기어에 동시에 걸리는 수직 하중과 전방 하중을 모두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항공모함에서 반복적으로 착함을 수행한 베테랑 조종사들 중에는 장기간 운용으로 인해 신체에 누적 충격이 쌓였다는 증언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만큼 함재기 운용 환경은 극한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KF-21에서 확인된 랜딩 기어 설계 여유는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식적으로 함재기 전환 계획이 발표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설계만 놓고 보면 향후 확장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구조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KF-21의 시험 비행 중 일부가 단순한 공군 운용 검증을 넘어 더 높은 하중 조건을 염두에 둔 테스트였을 가능성을 언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노즈 랜딩 기어입니다. 항공모함에서 이륙할 때는 캐터펄트 시스템을 통해 기체를 강제로 사출하게 되는데 이 순간 노즈 랜딩 기어에는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하중이 집중됩니다. 이런 환경을 전제로 설계된 함재기들은 대부분 더블 타이어 구조를 채택하고 기어 자체의 강성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립니다. KF-21의 노즈 랜딩 기어가 기존 공군 전투기 기준을 넘는 강성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랜딩 기어만 튼튼하다고 해서 함재기 운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체 골조 전체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캐터펄트 사출이나 착함 과정에서 기체 앞부분이 손상되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재기 개발은 기술적 난이도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이 공군 전투기 개발의 2배 이상 들어가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F-21 설계에서 이런 요소들이 일부라도 고려된 흔적이 보인다는 사실 자체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이 전투기가 단순히 현재의 요구 조건만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플랫폼이 아니라 장기적인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퍼즐 조각은 모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한 그림은 KF-21을 둘러싼 이야기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F-21의 설계 여유와 랜딩 기어 논의가 이어지자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한 쪽은 주변국 군사분석 커뮤니티였습니다. 특히 중국 쪽 반응은 빠르고 집요했습니다. 공식 발표가 나오기도 전에 중국 군사포럼과 관영매체 계열 논평에서는 KF-21의 설계 변화가 단순한 구조 보강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더 큰 운용 개념을 염두에 둔 조치일 수 있다는 분석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분석가들이 가장 집요하게 파고드는 지점은 노즈 랜딩 기어입니다. 기존 공군 전투기 기준을 넘어서는 강성, 하중 분산 구조, 그리고 시험 비행에서 드러난 운용 패턴을 근거로 착함 시 발생하는 수직 하중과 전방 하중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의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 분석이 과장인지 여부를 떠나 중국 쪽 시선이 이 부분에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중국 내부 논평의 온도 차이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공식 논조는 비교적 신중합니다. KF-21의 함재기 전환 가능성은 과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선을 긋습니다. 하지만 내부 분석 자료나 전문가 코멘트에서는 전혀 다른 뉘앙스가 드러납니다. 한국이 아직 항공모함을 본격적으로 운용하지도 않는데 전투기 플랫폼 단계에서부터 함재기 조건 일부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이례적인 행보로 평가합니다. 보통의 순서라면 항공모함을 먼저 건조하고 그 다음에 함재기를 개발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러나 KF-21 사례를 놓고 보면 전투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해 구조 여유를 확보해두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 흐름이 결코 달갑지 않습니다. 기술 축적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불을 지핀 계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공개한 개발 진행 관련 자료 중 KF-21 파생형 가능성에 대한 간단한 언급이 포착된 것입니다. 길게 설명된 내용도 아니었고 단 한 줄 수준의 기술적 언급에 불과했지만 이 문장이 군사 분석가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실제 설계 방향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초대형 항공모함 운용을 전제로 한 방식이 아니라 중형급 항공모함 환경을 상정한 운용 개념이 간접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증기식 캐터펄트 대신 단거리 이륙과 어레스팅 장치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기술적 검토 가능성이 거론된 것입니다. 이 내용이 공개되자 중국 군사 커뮤니티에서는 곧바로 해석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중국 쪽 분석 핵심 논리는 이렇습니다. 만약 KF-21 기본형이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구조 여유를 갖고 있다면 함재기 전환을 위해 요구되는 치명적인 구조 변경은 생각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처음부터 설계 단계에서 여유를 크게 잡아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즉, 나중에 고려해보자는 수준이 아니라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이미 설계에 반영해 두었다는 해석입니다. 이런 분석이 확산되자 중국 군사평론가들 사이에서는 KF-21을 단순한 수출용 4.5세대 전투기로만 보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경항공모함이나 다목적 대형함 운영까지 염두에 둔 전략자산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입니다. 특히 고하중 랜딩 기어 설계와 어레스팅 장치 대응 구조는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기술이 아니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중국 항공우주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기술을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검증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이는 단순한 전투기 한 대의 문제가 아니라 항공 전력 운용 개념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는 KF-21 개발 속도가 자국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KF-21의 함재기 전환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씩 드러나는 퍼즐 조각들은 분명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전투기는 과연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설계된 플랫폼인가? 그리고 그 질문이 본격적으로 무게를 갖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KF-21의 개발 속도와 방향성으로 옮겨갑니다. 주변국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입니다. 보통 최첨단 전투기 개발은 착수만 해도 최소 7년, 길게는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2030년대에 블록 삼는 꿈도 못 꾼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KF-21 개발 과정을 보면 이 통상적인 시간표가 거의 무의미해 보일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국은 이미 여러 차례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며 필요한 기술을 축적해왔기 때문입니다. KF-21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노후 전투기 교체라는 매우 현실적인 필요에서 출발했고 처음부터 단계별 진화를 전제로 설계되었습니다. 블록 1, 블록 이만 놓고 봐도 이미 상당히 도전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은 결정이 하나 더해졌습니다. 블록. 이 개발에 추가 예산이 투입되면서 단순한 성능 개량을 넘어 내부 무장창을 중심으로 한 스텔스 성능 강화가 본격화된 것입니다. 이 결정은 KF-21이 외형만 스텔스를 흉내내는 전투기가 아니라 운용 개념 자체를 스텔스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내부 무장 운용은 전투기 설계 난이도를 급격히 끌어올리는 요소이기 때문에 2단계로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기술적 자신감을 의미합니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블록 1의 실전 배치가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이미 블록 3을 염두에 둔 개발 라인이 병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전투기 개발에서 매우 이례적인 흐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단계가 완전히 안정화된 이후에 다음 단계를 검토하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KF-21은 기술이 먼저 도착했고 정책과 예산이 그 뒤를 따라가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주변국들의 평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KF-21은 더 이상 가능성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전략적 변수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완성되면 위협이 되는 무기가 아니라 개발 중인 상태에서도 이미 판을 흔드는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술 축적 속도가 빨라질수록 선택지는 늘어나고 선택지가 늘어날수록 전략적 영향력은 커집니다. 국방과학 연구기관과 관련 업계에서 흘러나오는 분석을 종합해보면 KF-21의 최종 목표는 단순한 5세대 전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5.5세대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영역에서는 6세대 전투기의 개념을 일부 흡수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체 형상, 항공전자 구조, 네트워크 중심 전투 개념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진화입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KF-21이 처음부터 스텔스 전투기로 완성된 형태를 목표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체 구조, 장비 배치, 레이더 반사 감소 설계 등은 초기 단계에서는 4.5세대 기준으로 출발했지만 이후 자연스럽게 스텔스로 넘어갈 수 있도록 계단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다시 말해 KF-21은 특정 세대에 묶인 전투기가 아니라 진화를 전제로 한 플랫폼이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스텔스 성능은 단순히 형상을 다듬는다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엔진 흡입구 구조, 엔진 블레이드 노출 여부, 배기열 관리, 기체 표면 조립 방식까지 모든 요소가 레이더 반사와 직결됩니다. KF-21의 생산 과정에서 지그재그형 조립 방식이 언급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조립 효율을 높이면서 동시에 레이더 반사를 줄이는 생산 단계부터 스텔스를 고려한 접근 방식입니다.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하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KF-21은 단기간 성과를 위해 급하게 만든 전투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항공전력 운용 변화를 염두에 두고 차근차근 쌓아 올린 결과물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주변국들이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는 이유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는 이 모든 진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핵심 요소, 바로 엔진으로 이어집니다. 전투기 이야기에서 엔진을 빼고는 어떤 분석도 완성될 수 없습니다. 엔진은 단순한 추진장치가 아니라 전투기의 생명줄입니다. 스텔스 성능, 작전 반경, 무장 적재량, 기동 성능, 그리고 미래 개량 가능성까지 모든 것이 엔진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소수 국가만이 다루고 있고 각국이 국가 핵심 기밀로 철저히 관리해온 분야입니다. 오랫동안 전투기 엔진은 넘볼 수 없는 벽으로 여겨졌습니다. 항공기 한 대를 만드는 것보다 엔진 하나를 만드는 게 더 어렵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온, 고압, 고회전이라는 극한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오차 하나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전투기는 만들지만 엔진은 끝내 독자화하지 못한 채 이런 배경을 고려하면 최근 한국의 엔진 기술 진척 속도는 주변국 입장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단순히 국산 엔진을 만든다는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핵심 난제들을 하나씩 넘기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터보팬 엔진 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구간으로 꼽히는 터빈 블레이드와 코어 기술 실증에 성공했다는 소식은 업계 전체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터빈 블레이드는 고온의 연소가스를 직접 견뎌야 하는 부품입니다. 수천 도에 가까운 열과 엄청난 회전 속도를 동시에 버텨야 하며 여기서 발생하는 피로 누적과 열 변형을 제어하지 못하면 엔진 수명 자체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 구간을 넘겼다는 것은 엔진 개발 레이스에서 이제 막 출발선에 선 것이 아니라 이미 중반부에 들어섰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현재 한국은 단계적으로 출력 향상을 목표로 엔진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중소형 출력 영역에서의 기술 실증을 시작으로 점차 더 높은 추력 구간으로 확장해 나가는 전략입니다. 이 과정은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기술 축적의 방향이 명확하고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향후 KF21의 블락 3, 그리고 그 이후 단계를 현실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엔진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무장운용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엔진 출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내부 무장창 운용이나 고중량 무장 탑재는 이론에 그치기 쉽습니다. KF21이 블럭2와 블럭 3을 거치며 내부 무장 운용을 본격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이런 엔진 성능 향상 가능성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 당장의 성능이 아니라 앞으로 확보될 성능까지 계산해 넣고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흐름은 무장 환경의 변화입니다. 기존 공대공, 공대지 무장을 넘어 차세대 유도무기와 고속, 장거리 무장 운용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무장들은 단순히 달 수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체 구조와 엔진 출력, 열 관리까지 모두 맞물려야 실전 운용이 가능합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무장 통합 시험 환경이 함께 구축되고 있다는 점은 이 전투기가 단기적 완성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해보면 KF21의 엔진 개발과 무장 확장은 서로 분리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엔진 기술이 확보될수록 선택지는 늘어나고 선택지가 늘어날수록 전투기의 역할은 확장됩니다. 주변국들이 이 지점을 예의주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이야기는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전투에 개입하는 미래 전장으로 이어집니다. KF21 이야기가 결국 도달하는 지점은 사람의 손을 벗어나기 시작한 전장 환경입니다. 기술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더 빠르고 더 멀리 보고 더 많은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의 중심에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AI 파일럿과 유무인 복합 전투 구조입니다. 더 이상 조종사가 모든 판단을 직접 내리는 시대는 서서히 끝나가고 있습니다. AI 파일럿이라는 개념은 흔히 조종보조 시스템 정도로 오해되곤 합니다. 그러나 현재 개발되고 있는 방향은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섭니다. 단순히 조종을 돕는 자동장치가 아니라 표적을 스스로 식별하고 전장 상황을 분석하며 어떤 대응이 최적인지 판단하는 자율전투 개념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조종사는 전술적 결정을 내리는 지휘자 역할로 이동하고 실제 전투 수행은 AI가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이 개념이 현실성을 갖는 이유는 개발 방식에 있습니다. 이 기술은 연구실에서 시뮬레이션만 돌리며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상전장 데이터와 실제 비행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교차 검증하면서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용 고정익 드론을 활용한 기초비행 제어부터 시작해 점차 복잡한 임무 수행 단계로 확장되는 구조입니다. 즉, 실전 투입을 전제로 한 개발입니다. AI 파일럿의 최종 목적지는 명확합니다. 무인 전투기입니다. 그리고 이 무인 전투기는 유인 전투기와 따로 노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싸우는 파트너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유인 전투기가 전장을 지휘하고 무인 전투기가 위험도가 높은 임무를 수행하는 유무인 복합 전투 개념은 미래 공중전의 핵심 구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F21 역시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또 하나의 축으로 떠오르는 것이 차세대 항공 플랫폼 개념입니다. 단순히 전투기 한 대를 만드는 것을 넘어 하늘에서의 이동과 작전 방식 자체를 다시 설계하려는 시도입니다. 민군 겸용을 염두에 둔 이 개념은 전통적인 항공기와는 전혀 다른 운용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수직 이착륙, 고효율 추진, 모듈화 구조 등 다양한 기술 요소가 결합된 새로운 하늘의 플랫폼입니다. 이 지점에서 왜 전 세계가 한국의 움직임을 다시 보기 시작했는지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자체 기술로 전투기 개발에 착수한 지 불과 수십 년 만에 초음속 비행과 복합전장 개념까지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이 속도는 전통적인 항공 강국들의 기준으로 봐도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특히 주변국들, 그 중에서도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반응은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일부 국가는 여전히 한국의 기술 성과를 평가절하하려 합니다. 외부 기술 의존이라는 프레임을 반복하며 의미를 축소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장보다 결과입니다. 실제 비행, 실제 시험, 실제 데이터가 쌓이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기술은 말이 아니라 축적과 검증으로 증명됩니다. KF21은 처음부터 완성형 전투기를 목표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단계별 진화를 전제로 설계된 플랫폼입니다. 지금은 4.5 세대 기준에서 출발했지만 스텔스, 엔진, 무장,
인공지능이라는 축을 따라 자연스럽게 상위 단계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구조가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기는 특정 시점의 성능으로 평가하기보다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KF-21은 더 이상 가능성의 상징이 아닙니다. 이미 현실의 전장과 연결되기 시작한 전략 변수입니다. 지상에서는 천무가 전력의 뼈대를 이루고 공중에서는 KF-21이 진화의 축을 담당하는 구조가 서서히 완성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무기 개발을 넘어섭니다. 한국방산이 스스로 설계하고 스스로 확장하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에 가깝습니다. 기술이 쌓일수록 선택지는 늘어나고 선택지가 늘어날수록 전략의 범위는 커집니다. KF-21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